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에서 근무하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기 목회자님들 대상으로 경제와 관련한 세미나를 하는 기회가 그렇게 잦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오늘 목사님께서 그 서두에 소개해 주셨듯이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를 전공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대부분 수치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의 흐름들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확정적이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서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경제는 금융경제와 그 실물경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경제를 조금 제외하고 실물경제 부분, 그 코로나19가 미치는 실물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IMF도 있고, 10여 년 전에 그 서브프라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염병, 전염병과 관련해서도 메르스, 사스 등도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까지만 해도 이런 그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그 명명한 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크게 그 경제 관계자들이나 어떤 연구 단체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 사스나 메르스에 대비해서 이것도 곧 종식될 그런 전염병으로 경제에는 일시적인 샥은 미치지만 곧 해결될 그런 문제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대미문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 그리고 사상 초유, 그리고 경제 팬데믹,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지금 PPT가 안 나오는데 시간상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가요? 나오네. 네. 먼저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 이슈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급 충격,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충격, 세 번째는 그 플러스해서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원유 가격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위기들은 그 수요의 충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뭔가를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충격이었기 때문에 각국 국가들은 돈을 찍어내든지 이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 팬데믹에 의한 이 경제 위기는 공급 측면에 그 샥을 유발을 합니다. 공급 측면에 샥이 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생산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모두 무너지는, 그래서 돈을 유동성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문제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불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 뭉치가 중국에서 현대자동차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중국의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서 또 그 지역 내에서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그 와이어링 하네스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현대자동차 완성품도 이제 공급이 중단되는 그런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활동 마비로 일부 부품이 공급 중단되거나 완성품의 공급이 차질이 되는 그런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고, 그리고 각국의 국경 폐쇄,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항공, 운수, 관광, 공연, 해운, 수출 관련, 그러니까 일부 게임 산업, 배달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이제 수요의 이런 충격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역시 수요가 이제
그 경기가 계속 나빠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 원유 가격도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악재에 악재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0개국, 신흥국 100개국 정도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거나 또는 문의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도 그 디폴트에 대한 위험, 여러 가지 한 이슈만 해도 한국 경제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 충격, 수요 충격, 원유 충격, 신흥국 충격, 그리고 최근 다시 발발하는 미중 무역 분쟁까지도 이렇게 5개의 굵직굵직한 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코로나19와 연결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지표나 통계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상 그 지표나 그 통계치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100 이상이면 좋음이고 100 이하면 지수화된 거기 때문에 100 이하면 좀 나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수는 가계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문화, 여가, 외식 등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가 상당폭 둔화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1월 104에서 지금 4월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통계치에 의하면 70 소비자 심리 지수가 70을 기록했습니다. 70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서브프라임 때 가장 극심했던 그 소비자 심리가 위축됐던 시기가 2008년 12월이었는데 그때가 67.7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금융위기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경기에 대한 영향, 충격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서비스 교육 역시도 침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과 관련된 재화 교역 역시도 오프라인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재화 소비가 감소하고 화공품, 석유 제품 등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재화 수출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적으로 수출이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대중 수출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초반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발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침체기로 들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재화 교역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또 생산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월 중반 이후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되면서 제조업 업황 실적 BSI가 1월 76에서 4월 52로 감소하고 전 산업 BSI 역시 1월 75에서 4월 51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사실 기존에 저희가 공황으로 여겼던 공황까지는 아니지만 심각한 위기로 여겼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2008년에 그리고 1998년에 IMF에 그 필적하는 수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이제 부산시 상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부산시 상황은 한국은행 그 부산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취합했습니다. 요약하면 글로벌 경제 연계성, 코로나19 위기의 성격 및 최근 부산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부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가 크고 회복 속도도 더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은 지역 제조업 생산은 대내 요인이 겹치면서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한 수준의 감소폭을 나타내고요.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이제 외환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 충격 발생 지점이고 외환위기는 2개월 만에 약간 이 정도로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는 빨간색 이 실선인데 이 선은 지금 외환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제조업 생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3월, 4월 통계치가 나오면 거의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하락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산의 소비 수요 역시도 대형 소매점 판매가 계속적으로 하락 전환하고 소비 심리는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가 집계될 때만 해도 외환위기 다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4월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정도. 그래서 거의 외환위기에 필적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정도의 부산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는 거의 외환위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역시도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경제적 영향이 거의 2월부터 조금씩 집계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3월, 4월 그리고 2분기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점점 하강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수출이 하락한 품목 개수가 금융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품목별 하락률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 하락 품목 개수가 코로나19는 지금 한 104개 품목 정도,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한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41%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출 평균 하락률로 봤을 때는 사스, 금융위기, 메르스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3월 부산의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고용은 좀 경기의 후행성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바로 그 해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금 버티다가 해고하기 때문에 단기간 2월 고용 지표나 뭐 3월 고용 지표 중에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지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쯤, 5월쯤에는 그 실업자 수가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증가함은 2월이 1월에 비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수도 평균 월 7,000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2월 한 달에만 지금 12,000명 정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아마 3월, 4월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산 고용 현황을 보면 실업자는 약 한 7만 명 정도, 전국 118만 명 중에 부산이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고용률은 55% 정도, 실업률은 4.3% 정도. 전국 대비해서 그렇게 높거나 낮거나 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는 참전 위기별 주요 지표 하락 기간 및 회복 기간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위기들에 대해서 그 위기가 얼마만큼 지속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회복하는 데는 얼마만큼 걸렸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이 네 가지 위기로 집계를 했고요. 사실 여기 계시는 목회자분들께서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경제 위기가 언제 종료될 것인가, 그러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건데, 물론 과거가 미래를 완전히 예상해 주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대비해 본다면 적어도 고용 측면에서는 그래서 50개월 정도는 이 코로나19 샥의 영향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용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그 단기적으로 막지를 못하면 고용은 보통 이제 40대, 50대 이후로 이렇게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경기가 회복돼서 신규 채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40대, 50대의 직장인들 또는 직장인분들을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새로운 신규 인력들을 채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샥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다면 쉽사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최대한 이 고용 샥이 좀 작게 일어나도록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급선무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생산이나 수출 이런 쪽은 뭐 외환위기 때는 조금 컸지만 모든 위기에서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길어야 한 뭐 20개월 정도, 지속 기간과 회복 기간이 다 합쳐져도 한 20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원상복귀되는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됐지만 고용 부분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 물론 여기에 있는 표가 여기에 있는 그 위기만을 그 단일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이 5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사스, 메르스를 봤을 때 고용이 그 샥이 발생한 지점
바로 이전 지점 정도 회복되는 데는 50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코로나19 샥에 의한 고용 대란 또는 실업 대란이 현실화된다면 최소한 이 정도 기간 동안은 고용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경제와 관련한 향후 전망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단체에서 이 전망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그런 연구 보고서에 입각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해결이고, 시나리오 2는 일시적인 경기도나, 3은 경기 침체, 4는 극심한 경기 침체, 이렇게 4가지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 1은 조기 해결은 이미 지나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 경기 둔화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나리오 3이냐 그리고 시나리오 4냐 이 2가지의 문제인데,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취약 부분의 영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중국의 회복이 2분기를 넘기고 각 국가별 폐쇄 조치가 길어져서 특정 산업 영역에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고 산업 물자 인력 이동의 일정 부분이 제한될 때가 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보고 시나리오 3번입니다. 아까 발표해 주신 교수님의 내용을 보면 세컨 웨이브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셨는데, 세컨 웨이브가 중국에서 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시나리오 3보다는 시나리오 4가 오히려 더 지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는 극심한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를 한번 겪게 되면 이게 백신이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어떤 자구적인 정부의 어떤 노력으로는 원래대로 경기를 올리기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국 사망률 급증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중국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회복에 타격을 받고, 각 국가별 폐쇄 조치가 고착화되어 산업 물자 및 인력 이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이 4분기까지 지속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좋은 소식은 중국이 일부 공장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1월의 원유 소비량만큼의 원유 소비를 4월에 소비했다고 하는 지금 통계가 맥킨지 보고서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2,500명을 대상으로 이 경기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조심스러운 낙관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국이 회복 국면에 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세컨 웨이브가 코로나19에 대한 세컨 웨이브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3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극심한 경기 침체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이쯤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됐을 때는 약 한 신규 실직자가 12만 명 정도 추가가 되고, 극심한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우리나라로 국한돼서 봤을 때는 신규 실직자가 한 36만 명 정도 추가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직자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100만 명이 원래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부터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상황, 112만 명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 40만 명이 더해진다면 150만 명의 실직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결되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스텝의 경제 체제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는 코로나19라는 이벤트 이후를 넥스트 노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틀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라시아 그룹,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이라든지 맥킨지라든지 이런 보고서들을 취합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 요약을 해줬고요. 먼저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테마는 크게 4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분절된 세계, 세계화의 역행에서 이제는 자국주의,
변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 금융 구심점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또는 미국의 위상 약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비 투자 행태의 변화, 개인적인 이슈입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성이 표면화되는 이 네 가지의 문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마다 조금 이견이 틀리지만 대부분 분절된 세계 그리고 소비 투자 행태 변화, 그 사회 취약성 표면화에 있어서는 거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절된 세계를 보면 기존에는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그 효율성을 쫓아갔기 때문에 비용이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도, 베트남, 중국 등이 가장 수혜를 받았고요. 그 중국은 그래서 세계 공장이라는 칭호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국지적인 리스크 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는 이런 전염병의 리스크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생산 시설을 보냈을 경우에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구나라고 모두가 여겼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제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오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EU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정치 경제 통합을 추구했던 게 종전이었다면 이번 연도에 영국이 나가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남유럽과 그 북유럽 사이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1999년 유럽 26개국이 만든 쉥겐 조약, 그 물자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그 쉥겐 조약이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미중 협력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 2018년부터 미중과 관련해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미중의 충돌은 지금 크게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그 G2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을 좀 저하시키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다시 미중이 전방위로 충돌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모든 원인이 있다, 중국은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미중이 계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금융 구심점도 이전에 달러 주도의 국제금융 질서였다면 이제는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견이 좀 많습니다. 달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 유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다른 국가들이 달러의 어떤 그 우월성 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 또는 근본위제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페이퍼들도 있고요. 저희 그 아시아 입장에서 조금 좋은 뉴스인데 서구의 위상이 약화될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2019년 11월에 그 팬데믹에 잘 대응되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된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1위가 미국이었고요. 거기에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1위부터 5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8위를 마크했고요. 그 중국은 10위권 내 순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팬데믹이 왔을 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의 국가에서는 사망자와 감염자가 폭증을 했고 오히려 8위 그리고 순위에 벗어나 있는 중국이 오히려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대응을 더 잘하는, 그 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기업의 순이익이 10배 증가한 기업들의 60%가 지금 아시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고 수평적인 기업 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위기를 극복하는 그 상황에서 아시아 기업 또는 국가들의 부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비 투자 행태도 종전과 미래가 확연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전에는 전자상거래 증시,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에서 소비 투자 형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진료 등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젊은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대의 스펙트럼이 이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그런 트렌드였다면 지금 이제 위험 회피, 가성비 추구, 극단적인 위험 회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좋은 내용은 아닌데요. 극단적인 위험 회피로 나타나면 우리나라는 원래도 어떤 창업이나 도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안정성에 상당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취업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서 오히려 조금 그 전체의 한국의 어떤 창업이나 이런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취약성도 표면화되고 있는데 잠재 불평등이 누적되고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평등이 표출되고 프랑스와 영국 간에 어떤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유럽권에서 서로 각 국가 간에 어떤 불만이 표출된다든지 독일과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서 그 EU 체제를 가장 그 옹호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우린 하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지만 정작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그 자국 독일 안에서의 그 독일 외에 마스크 수출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하나라고 했지만 딱 위기가 겹쳤을 때는 자기 나라를 먼저 보호하는, 그리고 타인종, 종교,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뭐 이런 종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하고 있는 게 증가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이 수치들을 보면 마치 IMF와 금융위기가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뭐 제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수치로 봤을 때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기 침체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기업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가정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경제적인 위기의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목회자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예측이 가능한 이벤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비연속적인 이벤트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제는 기민하게 어떠한 이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제 대응의 어떤 실력,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각 교회 재정에 대해서 뭐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재정 받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집행안들이 이 헌금 수익 구조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것에 써야 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경제 문제에 대한 그런 강의, 아주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인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앞으로 잘 극복한다 하더라도 경제 충격이 적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로 나타날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문제, 가계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아마 질문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으면 몇 가지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010-4545-2525로 계속 질문을 보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이런 경제적인 여파들, 어려움들이 실제로 올해 몇 월부터 그 여파가 심하게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극심한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요. 대구와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 주변을 본다면 한국은 지금 그 생활 방역 체계로 이제 바뀌면서 조금 활기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컨 웨이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방어 심리와 공포심은 경제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지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치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 또는 그 한국은행에서 또 기재부에서 판단하기로는 2분기에 가장 지표가 가장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컨 웨이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3분기부터 좀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